안녕하세요. 한국근대문학관 책담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봐주시는 여러 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랑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성립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중대문창과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이제 5월 책담회인데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까지는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는 책담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이제 작가이신 정재하 이제 작가님과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 담당 기자이신 최재범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요 두 분 앞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이제 두 분께 넘겨서 오늘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한겨레 신문의 문학 담당 기자 최재봉입니다. 제가 이 문학관 주최 행사를 이제 사회 오늘과 같은 이런 것을 한 2년 됐나요? 2, 3년 됐는데 한 번 진행한 적이 있고 두 번째 다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하 선생님을 먼저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지금 살고 계시는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셔서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마치셨고요. 1990년에 빨치산의 딸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로 이제 등단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따옴표를 좀 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90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휴지기 준비기 침잠기를 거쳐서 1996년에 다시 이제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단편 소설 고엽나무가 당선돼서 이제 다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소설집 행복, 봄빛, 숲의 대화, 자본주의의 적 이런 그러니까 소설집을 내셨고 잘 아시는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장편 소설을 작년에 내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작품이 지금 현재 한 30만 부 가까이 거의 혹시 넘어섰나요? 저도 좀 30만 부 정도 지금 팔린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그 출판 불황기에 30만 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여튼 정말 엄청난 많은 독자들에게 읽힌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유정 문학상, 시문 문학대상, 이호성 문학상, 한무숙 문학상, 노근리 평화문학상 받으셨고 최근에 이제 아버지 해방일지 이후에 오영수 문학상을 이제 단편으로 받으셨고 5.18 문학상을 또 이 아버지 해방일지로 받으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책도 팔리고 또 문학적으로도 평가를 받아서 그 문학상도 주요한 문학상을 받고 이제 그러고 계십니다. 우선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정재하 선생의 이제 모두 강연 말씀을 먼저 좀 듣고요. 한 30분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즉석에서 좀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마지막에 이제 사인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재하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다 늙어섰던 정재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회주의자셨지만 저는 자본주의자여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딱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돈입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5월 주말에 밖으로 안 나가시고 저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이 소설을 쓰는데 구례라는 작은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은 이 소설은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구상을 했는데 쓰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제대로 쓰지 못한 이유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쯤 있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어떤 기자님께서 아니 장편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진작 좀 쓰지 그랬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가식적인 미소도 잘 짓는데 그래서 아유 뭐 네 이러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쓸 줄 알면 못 썼겠냐? 못 썼습니다. 왜 못 썼을까를 사실은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조금 사람이 편협하고 하나를 깊게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거기다 재주도 없어서 상상력으로 메꾸지를 못하고 속속들이 알지 않으면 제가 소설로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장편이 감당해야 될 다양성을 제가 갖추지 못해서 일단 장편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것은 맨 처음 쓰려고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해방 전후의 이데올로기 투쟁이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걸 그대로 다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과거의 기록 정도의 의미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빨산의 딸로 충분히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못 쓰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제자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근데 그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은 선생님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어이 정 선생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걔네들이 제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야 니네 너무하지 않냐? 한 20년을 봤으면 한두 권을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몇 명이 읽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인데 어이 정 선생 우리도 읽을 소설을 써봐. 그놈의 진정성 진절머리가 나. 뭐 애들이 이래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작품을 생각해 보니 여전히 죽음, 장례식장, 이데올로기 뭐 젊은 애들이 읽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못 쓰고 있었습니다. 구상만 끝내놓고 10년 가까이가 이제 훌쩍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기셔가지고 제가 엄마한테는 되게 불효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서부터 제 불행이 좀 시작은 됐는데 아빠가 감옥에 계시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아빠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상에 느끼는 불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없는 고통, 서러움,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엄마한테로 건너간 거죠. 거기다 또 하나는 우리 엄마는 서울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가는 게 꿈이었는데 공부 안 하니까 맨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 하시고 우리 엄마의 이제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이 참으로 편리해서 누가 보면 당신이 저를 작가 만든 줄 알겠어요. 네가 옛날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더니 작가 될 줄 알았다 막 이러시는데 저 소설책 읽는다고 맨날 책 뺏어다가 불태우고 찢고 막 이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대를 입학해서 그 중대 진입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엄마가 거기 지나가면서 우셨거든요. 여기가 서울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시면서 그래서 그것도 불효였고 또 제가 이제 엄마 밥을 하면서 보니 제일 큰 불효는 사실은 제가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엄마 밥을 하루 2끼 이제 차려드리는데 저는 하루 3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생채입니다. 어린 상추 볶은 거 겉절이한 거, 어린 열무 겉절이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한 30분 지나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그 생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찬밥을 거의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하루 3끼 밥을 따뜻한 밥을 해주셨나 본데 그 시절에 밥솥이 있길 했겠습니까? 가스가 있길 했겠습니까? 한여름에도 불 떼서 밥해야 되던 시절에 하루 3끼를 그것도 손만 엄청 가는 반찬만
그것도 또 안 먹는다고 맨날 도망 다니고 참 이거야말로 불효였구나. 부모님한테 제일 좋은 효도는 엄마가 주는 대로 맛있게 잘 먹고 깨끗하게 그릇 비우는 거. 이것도 효도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늙어서 깨달았는데, 그래서 어쨌건 엄마를 좀 모셔야 되겠다. 가시기 전에는 뭐 오래 가실 것 같지도 않고 2년이면 너끈할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이 정도는 내가 모셔야지. 그리고 뭐 서울에 학교도 정리를 안 하고 그러고 이제 구례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례에서 서울까지 왕복을 하면서 하루 20시간 강의를 하느라, 일주일에 20시간 강의를 하느라고 지금은 이제 살이 엄청 찐 거고요.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우리 엄마는 3년이 지나니까 아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4년이 되니까 아이 꺼먹머리가 나야. 5년이 되니까 아이 눈이 볼가져야. 뭐 이러십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뭐 엄마를 가시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구례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술가는, 작가라는 존재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로부터 멀어져서 사실은 이 치열한 자본주의의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곳에서 과연 이 시대적 흐름을 포착할 수 있겠는가,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촌으로 내려오니까 사람이 자꾸 봐야 청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청탁도 점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이제 내 인생도 내 문학도 이런 정도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제 제자들이 제가 좀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고양이 키우고 힘내라고 고양이를 2마리 선물해 줬는데 걔네들 이름이 근양이 전양이입니다. 제 인생 마인드였어요. 그렇게 버티지 뭐.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제가 달라지고 있었나 봐요. 저를 달라지게 만든 게 뭐였냐면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문상객들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마나 가시면 뭐 한 번 더 문상을 오시고 그때나 보겠지 정도였는데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허구한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데 저는 새까매가지고 보시기에 촌년 같아 보이시겠지만 시티걸입니다. 그래서 시티걸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1번 사람과 사람 사이인 거리가 필요하다. 근데 시골에는 작은 공동체일수록 거리라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도 시골 분들이 어이 있는가? 어이에 문 열고 있고요. 있는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의 허락 따위는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엄마를 아시는 분들은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것 중에 제일 쓸만한 놈은 서울대 나온 그 놈이었는데 도대체 간을 왜 찼을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정말 살갑게 대하시는데 저한테 그분은 타인인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한 번 보고 이제 막 몇 번 본 사람들일 뿐인데 그분들이 평생 본 사람인 양 최선을 다해서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선물은 가방 같은 게 좋습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그거 얼마인지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돌려줄 때도 편해요. 갚을 때도. 그러니까 시티거리의 2번째 원칙.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돌려준다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산뜻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큰 신세를 지잖아요. 제가 점점 타락하고 속물이 되어서 놀기 싫은데 안 놀 수 없습니다. 왜? 신세를 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척거리는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하여 하나를 주면 하나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이분들은 뭐 토종닭, 참기름, 뭐 찹쌀, 뭐 5만 가지. 그다음에 막 한 분은 5만 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전에다가 제가 생김치 좋아하거든요. 생김치에다가 뭐 온갖 장아찌 이런 거를 작은 찬압에 주는 게 아닙니다. 뭐 김치통에다 줍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가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이게 너무 좀 비싼, 돈도 없었지만 비싼 걸 해드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돈으로 짓밟는 것 같고, 또 너무 소소하게 해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만 오면 이제 그 친구들과 내 구례 그 엄마 아빠의 사람들은 절대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구례분들 흉을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 엄마 아빠의 지인들의 흉을. 아니, 선물을 좀 나한테 물어보고 하면 안 되냐고. 뭐가 필요한지를 좀 물어서 어느 정도를 줘야 주면 괜찮을지를 물어나 봐야지. 김치통으로 주면 그거 저온 창고를 하나 빌려서 쓰고 있는데도 계속 쌓여가지고 창고가 좁아요. 어떤 녀석은 여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꼬막을 10kg를 보냈어요. 그 제가 그거를 꼬막을, 우리 엄마가 근데 꼬막을 칫솔로 일일이 닦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닦아야 되는 줄 알고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2시간 동안 찬물을 틀어놓고 이걸 닦는데 제가 2시간 만에 쌍욕을 할 뻔했어요. 까서 보내든가 이씨. 이거를 어느 세월에 깔 거야. 그래서 딱 2kg 정도 깠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아는 분에게 전화했죠. 꼬막 드실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구례의 순환 경제라고 이렇게 누가 뭘 넣어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마음대로 냉장고 열어보고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가져가. 그러면 걔가 가져가고 또 뭔가를 채워놔요. 그럼 또 누군가가 뭐 그게 때로는 화장품일 때도 있고 뭐 건강식품일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불편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 나눈다는 것은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도 받으니까 이제 저도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때가 됐는데 꼬막이 안 오면 약간 서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제가 아까 시티걸이라고, 시티걸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리를 둔 게 시티걸이라서가 아니었더라고요. 빨치산의 딸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빨치산의 딸을 쓸 때까지 저희 집안 얘기를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만약에 우리 집 얘기를 다 알게 되면 얘가 어디까지 나를 받아줄까?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나를 떠날 사람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재고 따지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서 저는 빨치산의 딸을 쓰고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트려 준 것이 그 엄마와 아버지의 사람들이 베풀어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분들이 제가 뜰 줄 알고 잘해줬겠습니까? 아무도 저의 뜸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 친구는 전화해서 비웃었어요. 야, 네 나이에도 뜨는구나 사람이. 나 네 나이에 뜬 거 처음 봐. 뭐 이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아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술을 좀 한잔 하시고 곡성 분이신데 전화를 해서 어이 내가 요새 자다가도 웃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또 왜요? 손주 났어요 아드님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자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늘 제가 걱정이었던 거예요. 작가라고 하고 글은 못 쓰는 것 같진 않은데 돈이 있지도 않고 거기다 이제 저기 엄마 가고 나면 부모 형제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딸랑 자식 하나인데 돈도 없이 저기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살라나 싶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뜨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뜨니까 나까지 요새 어깨에 힘이 들어가네, 목에 힘이 들어가네. 아저씨가 왜요? 막 웃으세요. 어떻게 알아보고 전화를 한단 말이네. 누가 전화해서 가가 니지? 그런데요. 그래서 나요. 뭐 이제 이러신다고 되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잘해주신 게 아니고 제 엄마 나이 90 넘어서 죽을 날 받아 놓은 노인네이고 돈 한 푼 없고 자식이라고 잘 될 리 없어 보이는 딸 자식밖에 없고 이런 분들에게 거기다 우리 엄마가 이제 옛날에는 말도 좀 잘 통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말만 또 하십니다. 입을 열면 99.9%가 제 자랑이에요. 저도 제 자랑이 듣기 싫은데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은 남의 딸 자식 자랑을 거의 올 때마다 매번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애정이 아니면 저는 나이든 노인네 가시기 전에 덜 외롭게 한 번이라도 내가 얼굴을 더 줘야지 싶어서 찾아와서 그 똑같은 말 전에도 들었던 그 말을 또 두어 시간씩 들어주고 그 노인네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정성껏 뭘 만들어 오고 이런 마음이라는 게 뭔가 제가 되게 궁금해졌고요. 그러고 이런 분들과 이제 마음을 좀 제가 열고 한 10년 가까이 구례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저희 엄마가 사람 되라고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만 돌아가셨으면 저는 바로 보따리 싸서 서울로 돌아갔을 거거든요. 그랬더라면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은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서울 살 때 섰던 것과 같은 좀 더 지적이고 생콩한 까칠한 뭐 이런 글을 계속 썼겠죠. 근데 구례분들 사이에 섞여서 어쩔 수 없이 섞여서 살았는데 그 와중에 제 마음이 아마도 빨산의 딸로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요. 그렇게 녹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내 기준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세상에 쓰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 옛날에 둔한 사람 싫어했거든요. 코끼리도 아니고 저렇게 둔해가지고 제 남편은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 막 이랬었는데 요즘 보니까 예민한 사람 옆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스트레스를 겉으로 표현 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온 몸으로 뿜어냅니다. 근데 그럴 때 옆에 친구가 좀 넉넉하고 이렇게 좀 이런 친구가 있어야만 이 스트레스를 뿜어내는 것도 적당히 참아주고 쟤는 배가 고파서 그런가 뭘 좀 먹여놓으면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뭘 사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내지는 우리 사촌 형부가 위아랫집에 이렇게 사는데 윗집 딸들은 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갔어요. 딸만 넷인데 밑에는 이남 일녀인데 딸만 전문대를 가고 아들들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윗집 형부가 막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윗집 형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는 대학을 안 보낼 걸 그랬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는 부모된 도리가 애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1년에 4번도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근데 아랫집은 주말만 되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구례를 안 벗어났거든요. 구례 살아요. 셋 다.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금요일 저녁이면 삼겹살 굽는 냄새가 위로 풍겨온대요. 그리고 이 집은 온 가족이 아주 다행히도 고스톱에 환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큰형부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쌌네 뭐네 막 이런 소리가 막 짜증컬하대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으대요. 저 집은. 자기 집은 죽어요. 두 노인네끼리 아무도 없고 하루 가도 전화도 몇 통 안 오는데 절강 같은데 자기 집은. 저 아랫집이야말로 애들 손주들 웃는 소리 막 우는 소리 들려오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저런 건데 내가 인생을 몰랐다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옛말에 다 있잖아요. 구분나무가 선산 지키고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어릴 때 못 나가지고 저건 돌고래인가 인간인가 막 이러면서 머리 나쁘다고 비웃고 이랬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정말로 다 쓰일 때가 있다는 생각을 구례분들 때문에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양한 캐릭터가 처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됐지만 제가 아까 이거 너무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 문제를 지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데올로기 얘기가 아니구나. 빨치산이고 사회주의자긴 했으나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이웃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라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관계에 어떻게 하면 이런 끈끈한 관계가 서로 미워하기도 용서하기도
싫어하기도 그러면서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요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소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을 10년 만에, 구상한 지는 한 12년 만에 쓸 수 있었고요. 이 작품을 쓸 때 딱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랬는데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저에게 자꾸 불화의 시대 화해의 방법이 뭐냐 이런 거를 물어요. 그래서 그런 건 법륜 스님에게 물으시고 저는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어쨌건 서로 총구를 겨눴던, 누가 희생자고 누가 피해자든 간에 서로 총구를 겨눴던 세대가 살아있는 한 진짜 화해가 가능한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주인데 빨갱이들이 죽였어요. 그럴 때 그걸 지켜본 자식이 성장하여 역사 공부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 대대로 지주로 농민들을 수없이 착취하였으므로 그 죄가 우리 아버지에게 다, 우리 아버지가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를 죽일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성적 사유가 안 돼요. 그런 개인적인 공포와 상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세대가 사실은 끝나가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 세대들이 가고 나야만 나는 비로소 화해라는 말조차도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첫 문장부터 아버지를 보내놓고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를 보낸 이유가 사실은 좀 경쾌해지고 가벼워지기 위해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건 이 세대의 그 세대와의 작별 이런 의미로도 아버지를 보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가벼워져야 되겠다, 최대한 경쾌하게 웃겨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글을 읽으신 빨치산 분들 중에서는 저를 나무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 자네가 어떻게 아버지 목숨을 건 투쟁을 그렇게 희화화할 수 있는가. 소설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소설은 기본적인 갈등 구조의 한계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례식 2박 3일의 이야기라서 이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대신에 누가 봐도 이 갈등은 뻔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갈등의 대상이 이미 죽었어요. 죽어버린 갈등의 대상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소설이 끝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이러면서 끝날 리는 없겠죠. 이미 화해가 예정되어 있는 글입니다. 바꿔 말하면 맥이 좀 빠지는 소설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소설이라서 이제 그나마 이 갈등을 생생하게 만들어내려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시선이 보통 사람보다 더 냉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건 소설 구조적으로 갈등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뭐 우리끼리 뭐 진보들끼리 읽고 말 거면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진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레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데올로기의 환멸을 느낀 사람, 이런 분들이 읽어도 괜찮게 하려면 딸이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 보통 사람보다 더 냉정한 시선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화자와 아버지의 갈등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 두 가지 고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략 하에 쓸 때 딱 두 문장 쓸 때까지 힘들었고,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 떠올렸는데 이걸 떠올리고 나니까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란 어떻게 해도 무거워서 가벼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문장을 연맥일 문장이 뭘까? 그러니까 가장 우스꽝스럽게 죽어서 그 죽음을 희화화시킬 만한 죽음이 어떤 걸까를 생각하다가 일단 박았다는 표현을 먼저 생각했어요. 쌍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쌍스러움이 죽음의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어디에 박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전봇대를 떠올렸는데요. 전봇대는 어쨌건
그 전기를 공급하는 수단이잖아요.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사람과의 소통을 전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주의로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했던 그 어긋난 소통의 한 사내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전봇대의 머리를 받고라는 두 번째 문장까지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고요. 이거 쓰고 나서는 뭐 그냥 일필휘지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캐릭터들을 제가 12년 동안 구례에 살면서 끊임없이 머리로 고민하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려면 어떤 에피소드를 덧붙여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서울로 오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작가가 돈 벌어봤자 강남에 전세도 못 갑니다. 그것도 있고 2번은 저는 옛날에 그 가장 주요한 흐름 속에 발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 나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젊은 친구들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어차피 제 나이에는 그 물결을 예민하게 느끼지도 못합니다. 둔해져 가지고요. 오히려 지금은 멀리 있는 것이 전체의 흐름을 조망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부터 관계라는 것에 조금 주목하고 있고 요즘 친구들이 가장 서툰 게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관계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외롭고 지치고 고독한 요즘 MZ세대들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싫어했던 시골이 어느 순간 탐구의 대상이 시골의 삶의 방식이 지금은 탐구의 대상이 되어서 뭐 아마도 일단 우리 엄마가 가셔야 떠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직 가실 생각이 없으므로 뭐 근데 엄마가 뭐 만약에 1, 2년 내에 가신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구례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삶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좀 이따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설을 낳은 어떤 그 배경이자 어떤 태반으로서 구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삼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래 오늘 저 행사가 4시까지 예정이고 중간에 이제 뭐 1부, 2부로 나눠서 작가님 말씀 이후에 뭐 잠깐 휴식 시간도 예정이 되어 있었긴 합니다만 4시까지는 그 모든 행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 모든 행사라는 건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해서 그 중간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좀 그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휴식 없이 진행을 해서 한 3시 반 정도까지는 모든 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인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작가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신문에서 이제 저희 신문이 매주 토요일자에 북섹션을 발행을 하면서 한 4주에 한 번인가요? 이제 나의 첫 책이라고 하는 그 한 면짜리 코너를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작가들이 문학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논픽션 또는 그 연구자들 포함해서 하여튼 그 책을 내시는 분들이 당신이 처음 낸 책에 관해서 이제 쓰시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나의 첫 책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정재하 선생님한테 빨치산의 딸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나의 첫 책 글을 좀 써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서 신문에 한번 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책이 1990년에 장편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이 나왔었지만 그 저희한테 보내주신 원고에서는 이것은 뭐 소설이 아니라 실록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당시에는 그게 이제 장편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저 장르를 그렇게 이제 밝히고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그 당시에 그런 그 배경, 그 실록으로 쓰셨는데 그것이 왜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지 우선 그런 것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여러분도 약간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그때 23살부터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25세 그 책이 나왔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마지막 책 나왔을 때는 거의 수배 중이어가지고 이걸 실록으로 내시는지 소설로 내시는지 그건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신 거고 저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 제가 먼저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천문학에서 요청이 와서 썼는데 응한 이유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지금도 모든 역사는 옳든 그르든 사실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이제 후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빨치산의 활동, 해방 후 사회주의자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연로하시기 전에 그때도 이미 환갑이 지나신 상태라서 더 연로하시기 전에 기록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썼고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제가 어쨌건 빨산의 딸로 좀 억울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나는 잘못 살지 않았다. 내 부모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내가 빨산의 딸이라고 뭐 비난받기도 하고 억압받기도 하고 고생해왔던 그 시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나이 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글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문학사 송기현 선생이라고 이제 그 선배 소설가이시기도 한 당시 이제 실천문학사 대표셨나요? 그분이 이제 오늘 아버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좀 소설로 쓰기 위해서 취재를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 아버님 말씀이 내 얘기는 우리 딸이 쓸 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까도 이제 그 성장기에 어머니가 그 소설책 읽는 걸 싫어하시고 뺏고 그러셨다는데 아버님이 평소에 그런 내색 그 딸이 더구나 이제 문학을 좋아하고 문창과에 진학을 하고 했으니까 언젠가 네가 우리 이야기를 글로 작품으로 써다오 써주길 기대한다 뭐 이런 식의 평소에 어떤 기대나 내색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자 되는 게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고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송기현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았고요. 책이 나왔을 때도 저희 엄마는 막 울면서 무슨 뭐 명작을 보듯이 울면서 너는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냐 막 이러시면서 읽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읽을 만은 하더라. 말수가 별로 없으셔가지고 저도 그 이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아주 큰 칭찬의 말씀이 아니셨을까. 뭐 잘 썼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약간 우회해서 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지하 선생님의 이제 이번 아버지의 해방일지 현재 시점에서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어떤 문학의 원점이 이제 빨치산의 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작품과 이 작품이 이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빨치산의 딸은 아버지가 이제 보고 그런 그 독후감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살아 계셔가지고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으셨다면 혹시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읽을 만은 하더라 이러셨을까 또? 저한테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밖에 나가서 술을 엄청 사고 다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버지의 뭐 입장이랄까 아버지의 처지, 아버지 쪽에서 생각하는 이제 그 책과 그 두 책에 관한 그런 것이라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도 아버지 이제 감옥 가신 거를 비롯해서 그 빨치산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성장기의 작가한테는 아주 억압과 상처랄까 뭐 이런 어떤 그 고뇌의 어떤 고민, 고뇌의 대상도 됐을 것 같고 남들의 이제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뭔가 좀 하여튼 편치 않은 뭔가 좀 억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일화가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겪으신 어떤 뭐 어린 나이에는 뭐 더더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뭐 막 이러고 댕겼었거든요. 근데 한 40 조금 넘어가니까 세상에 고생 안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고생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했다는 얘기도 잘 안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냥 아주 단적으로는 이런 거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원래 사실은 그 기자님이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욕심이 되게 많고요.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고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조용히 쓰고 버리면 되죠. 그걸 뭐하러 발표해서 굳이 누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뭐 이렇게 진짜로 뭐 판검사가 됐던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길을 출세의 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었고 뭐 백일장 우리 시대에 방공 백일장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방공 백일장을 휩쓰는 여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일장에서 장원을. 그러니까 처음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늘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때려잡자고 했던 그 공산당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 이 부조화를 제 스스로 납득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다가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만도 힘든데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에게도 죄를 물어서 공무원 안 되고 판검사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렇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했던 세상으로부터 내쳐졌다,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굉장히 힘들었고요. 뭐 가난은 기본이고요. 근데 그 가난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제가 되게 사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막 싸웁니다. 엄마랑 싸우고 이제 보통의 싸움은 이렇게 끝나죠. 알았어, 시끄러. 뭐 이러고 이제 문 쾅 닫고 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로 침잠하는 길은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의 숨소리가 밖에서 다 들리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빨치산의 딸이라서 사실은 나의 사적인 세계가 하나도 없어졌는데 돈 때문에도 나의 사적인 공간조차 없다는 것, 뭐 이런 게 굉장히 숨막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힘들었고 가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 부모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웬만하면 내 발이 땅에 안 닿게 하셨고 업거나 앉거나 무등을 태우거나 저희 엄마는 몸이 약해서 나를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는 몸이었지만 한 번도 차가운 기저귀나 차가운 옷이나 차가운 신발을 신겨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시골 사시는 분들은 신발을 차갑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그거 빼먹지 않고 아침밥 할 때 아궁이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되고요. 엄마는 한 번도 그래서 이렇게 남의 집 갔다가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서 제가 비명을 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는 제 신발을 따뜻하게 안 데워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맨날 이렇게 따신 신발을 신겼구나를 그 남의 집 놀러 갔다가 깨달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런 유년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이러면 나중에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좀 헤치고 나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릴 때 받지 못하면 아주 작은 역경에도 되게 쉽게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40대까지는 인지도 못하고 살았죠. 못 받은 것, 억울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 뒤늦게 깨달으신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 그 바탕에서 이렇게 받쳐 주었지만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역시 이제 그 빨치산의 딸로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장애들, 고통, 괴로움, 그 이른바 이제 부조화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뭐랄까 이제 그로부터 약간 좀 벗어나고 그것을 그 넘어서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마 그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문학의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고 쓰는 일이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처지, 본인의 처지에서 어떤 뭐 힘이 되었달까,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읽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닥치는 대로 이렇게 읽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소설에는 행복한 애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나보다 큰 고통들을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고통,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진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있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건 그 나를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요령부득의 세상 말고 그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책 속에 그 세계 이야기의 세계였었고요. 쓰는 것은 뭐냐 사실은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어쩌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엄마의 어릴 때 꿈이 시인이었대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 50년대인가 40년대에 나온 하인의 시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했던 말들, 표현들도 다 써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상을 받은 게 이거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깝니다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돈만 있었으면 치맛바람을 엄청 일으킬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는 숙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뭐 해오래. 그러고 나갔다 오면 숙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시를 써오라는 거예요. 시가 뭔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엄마 시 써오래. 그리고 저는 나가서 놀다 왔더니 하늘이라는 시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 냈더니 전학년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찔렸었나 봐요. 제가 안 쓴 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제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또 그거를 호남예술제라고 전라도에서만 하는 예술제가 있어요. 거기에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백일장에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가서 써 보니까 내가 써도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다는 걸 알고는 방공 글짓기를 쓸 수가 없죠. 나가서 내지를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욕을 하면 내 아버지를 죽이자고 하는 일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아버지를 옹호하면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못 썼는데 어쨌건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가 없을 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원고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저는 소설 수업이라는 걸 따로 한 적은 없고 그냥 미친 듯이 썼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쌓여있던 뭐 울분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매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보면 수다를 엄청 잘 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과묵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침묵해야 됐을 것이고 그 침묵했던 말들이 다 원고지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성장기에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면서 이제 문학을 시작하신 셈인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참가하시는 독자분들한테 이제 사전에 좀 질문 혹시 있으시면 먼저 메일로 좀 보내주십사 해서 받은 질문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문학의 작가님을 해방시켰나요? 빨치산의 딸로서 억압과 고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단편집 자본주의의 적에 실린 작품에는 이 고뇌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대목이 많아서 해탈하신 듯 보여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억눌리고 어떤 울분과 원망을 이제 쏟아내는 방편으로서 이제 뭐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쏟아내면서 실제로 이제 본인도 좀 해방이 되셨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빨치산의 딸을 쓰면서 상당 부분 해방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을 사람으로 이해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근데 제가 물론 어릴 때도 엄마 아빠가 동네 사람으로 사는 걸 보기는 했지만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잘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신 뒤로 고향 마을에 들어가서 사셨는데, 그분들, 저는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가끔 주말이나 방학 때 이제 가서 뵙지만 그분들이 사시는 걸 보면서 이데올로기가 뭔지는 모르겠다, 사회주의가 왜 나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없고 저런 사람이 믿었던 신념이 그렇게 나쁜 것일 리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소설처럼 박물장소 재워주는 거 기본이고, 뭐 이게 저희 엄마가 져주려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딸이 전부예요. 우리 아버지는 딸보다 민중이고요. 우리 엄마는 딸이 1번인데,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산골에 제 방학 때 먹이려고 이제 우리 엄마는 몸이 아파서 이 감 깎는 것도 힘에 붙여요. 그래서 하루에 지하가 3개씩 먹으면 되겠지. 그럼 방학 때 며칠이니까 몇 개, 여분 몇 개, 이렇게까지 다 계산을 해서 꽃감을 깎아 놓거든요. 근데 꽃감을 이렇게 실에 깨서 매달면 말리기가 쉬워요. 그냥 매달아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시리는 대로 바람이 들어가서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걸 이제 채반에다가 넣는데, 채반에 넣으면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어 줘야 안 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놔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아버지는 사람만 오면 어이 하나 먹소 이렇게 줘요. 근데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만든 게. 뭔 꽃감이 이렇게 맛나다요. 그럼 여기 많네, 또 먹어.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근데 그런 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우편배달부 같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구례 읍내에서 저희 동네까지가 8km예요. 거기를 옛날에는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귀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8km를 와요. 그리고 가게 하나도 없어요. 오는 길에도.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지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꺼이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시고, 눈 오면 온 동네 눈을 뭐 제일 먼저 다 쓸고,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아버지가 죄인일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있었는데, 그 불안과 공포가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출소 후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뭐 대학 가서 그냥 한국 현대사의 재인식 딱 한 권 읽고는 오케이. 그러면 됐어. 뭐 그 시대에 이만저만 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어. 오케이. 이해하겠어. 그러면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마 그런 방식의 글쓰기는 저는 빨산의 딸로까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의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빨치산의 딸을 낼 때 이미 이제 수배 중인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뭐 짐작하겠지만 학생 시절에 이제 학생 운동을 열심히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세대들한테는 그것이 뭐 일종의 어떤 그냥 뭐랄까 그냥 평균적이고 보편적이고 뭐 상식적이랄까 심지어 그러려니 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작가님은 약간 좀 처지가 약간 독특하잖아요. 실제로 부모님이 말하자면 예전에 운동을 하셨던 셈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그것이 자식 세대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여전히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근기 그 연좌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학생 운동 뭔가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 판단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만 혹시 부모님이 뭘 권장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부모님을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운동한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혁명의 선배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빠한테 말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한번 불쑥 제 자취방에 오셨다가 알게 되셨고 아버지는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아직 그때가 87년 전이어가지고 85년 말 86년 초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겨울 방학에도 안 내려가고 이제 학습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들켰는데 아버지가 네가 껴있으면 조직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때 정리를 좀 했었고요. 학생 운동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88년 이럴 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렇게 밖에서만 있기가 너무 괴로웠고 또 이제 87년 이후라서 조금 더 나아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88년 말에 다시 합류를 했죠. 네. 그게 이제 88년 말이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뭐 이제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이제 그 동유럽 사회주의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우리 사회에서 하던 분들 사이에서 뭔가 이른바 이제 어떤 전망이 뭐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 그 혁명, 그 운동을 해서 그 어떤 목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뭐 비슷한 형태가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체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체제가 이제 어떤 많은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운동을 하던 그 당사자들 젊은이들도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고 전향도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 고집스럽게 붙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 부모님들은 그걸 보면서 혹시 어떤 그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같이 TV를 셋이서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 엄마는 거의 통곡을 그래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냉소적인 사실은 작가는 늘 냉소적이긴 한데 늘 우리 엄마를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고 별로 사회주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저렇게까지 우나 뭐 우리 엄마는 진짜 그냥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한마디에 혹해서 사회주의자가 된 사람이라서 뭐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어떻고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리고 자기가 그 사회주의라는 것 때문에 산에서 4년을 우리 엄마는 거의 한 6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런 고생을 했고 그때 나누었던 사람들과의 우정, 애정 이런 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그냥 산에서 같이 있었던 이현상이 곧 사회주의고 뭐 이게 이런 건데 아무튼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아침부터 펑펑 울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가 목숨을 걸었던 사회주의가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못되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면서 약간 화난 어조로 나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았다. 인간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때는 그 대안이 사회주의였을 뿐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사회주의자. 하여튼 그런 말씀이 아마도 이제 결국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이 세계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제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일화를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나는 저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문사에 88년에 들어가서 초기에 이제 국제부 기자를 한 몇 년 했거든요. 90년 그 10월 3일이 이제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돼서 그냥 독일로 지금 현재 독일이 된 그런 날이죠.
그 90년 10월 3일 통일에 맞춰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제가 유럽 담당이어서 베를린 현장 저 출장을 갔어요. 그때 저희 신문에 이제 독일 통신원 하던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돌아와서 박사학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 교수도 거쳐서 아마 이미 정년퇴직을 했을 정도 나이이신데 어쨌든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다니다가 그 통일 전날인가 이제 베를린 광장에 가서 여러 가지 기념품을 이제 파는 것을 이제 보다가 이제 사온 게 그 베를린 광장에서 좌판 같은 데에서 동독 국기, 동독 군복, 훈장, 배지, 심지어 소련 배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이가 이제 거기서 동독 국기하고 배지니 이런 것들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숙소 벽에다가 동독 깃발을 딱 걸어놓고 맥주를 사와서 이제 저 거실에서 마시면서 한 모금 마시고는 그 깃발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맥주 한 모금 마시고는 또 그 깃발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했던 그분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처럼 역시 그이도 이제 당시로서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사회주의 지향의 어떤 그러니까 유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유학하고 있던 물론 서독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이지만 근처에 있는 동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모델이란 모델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눈앞에서 이제 망해가는 것을 현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착잡함을 그 순간 그 장면에서 이렇게 제 옆에서 이렇게 연출을 해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90년에 빨치산의 딸을 내시고 수배도 당할 때였다고는 하시지만 이제 그 다음에 뭐랄까 이제 정식 등단이랄까 이제 다시 등단을 하신 96년까지 시간이 한 6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책을 한 권 이렇게 내셨는데 왜 그 다음에 그렇게 다음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활동을 하시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려야 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지체가 됐는지 이런 것이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빨치산의 딸은 물론 이제 저걸 쓰려고 현대사 공부도 했고요. 한국 전쟁사 이런 것도 당시에 나와 있던 것들은 다 공부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시대상 이런 것들을 사실 글을 쓰려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이런 그 시대상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몇 년치 신문을 다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건 그것은 제가 자꾸 소설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소설적 허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적 허구가 약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엄마가 그 오라케를 하는데 달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달빛 아래 지리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는지를 몇 줄로 이렇게 늘리는 이런 정도의 문학적 상상력은 발휘했습니다마는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없고 묘사를 덧붙인 소설적 묘사가 더해진 실록인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반향이 클 거라고는 잘 몰랐고요. 그것도 어쨌건 꽤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여성지 인터뷰 이런 것들도 들어왔는데 제가 자꾸 실록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다 자꾸 작가 선생님, 작가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겨우 25인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작가님 이러니까 이 인정과 칭찬은 내게 아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때마침 수배를 당해서 한 3년 고요히 묻혀서 살았고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편승해서 살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무서워져서 글을 못 쓰게 된 게 있었고요. 이제 이 다음에 쓰는 글은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써야 되겠고 제대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지 부모 팔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좌파 출판사에서 책 내가지고 소설가랍시고 거들먹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사실은 왜 조선일보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선이나 동아나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한겨레만 조금 더 진보적 신문사였는데 한겨레는 신춘이 없어요. 네, 한겨레가 있었으면 제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뭐 조선 불매 운동 이런 게 벌어지기 전이고 어차피 다 우파 신문들인데 그 중에 그냥 제일 유명한 데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유서 깊고 제일 유명한 데로 데뷔를 해야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다시 굳이 뭐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단편집을 계속 내시면서 장편을 안 쓰셨든지 하여튼 못 쓰셨든지 하시다가 이제 빨치산의 딸을 실록으로 제외한다면 첫 장편을 정말 그 활동하신 지 뭐 무려 한 사반세기 된 겁니까? 예, 비로소 내신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내시면서 그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걸 세워서 써본 소설이다 이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먹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뭐인지 아까도 이제 초두의 강연에서 뭐 잠깐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략 어떤 전략이었는지.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은 빨갱이, 빨치산 이런 말이 구태의연하거나 일부에게는 구태의연하고 일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또 일부에게는 여전히 무섭고 이런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무게로부터 놓여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는 걔는 이 작품을 별로 안 좋아라 하거든요. 네 거 중에 이거 별론데 이러는 친구가 자본주의 적으로 상을 탔어야지 막 이러는 친구가 근데 이번 작품이 한 일은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 뭔데 그랬더니 야 빨갱이라는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네가 한 일인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거꾸로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소설 때문에 빨갱이라는 말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사실은 대중적으로 이미 빨갱이라는 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자꾸 뭐 종북 세력이니 뭐 빨갱이니 이런 말들을 이제 정치권에서는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로부터 이미 놓여나 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건 벌써 뭐 60, 70년 가까이 우리 사회를 짓눌렀던 그 빨갱이라는 말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유머러스하게 해야 된다는 게 그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머 코드 웃음의 어떤 요소를 이제 소설에 집어 넣으면서 그것이 주요해서 독자들한테도 잘 다가가게 됐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제 그 빨치산 내지는 빨갱이에 대한 어떤 그 무게라기보다 어떤 그 중압감 이런 데서 조금은 그래도 가벼워지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아버지의 해방일지이고 편집자가 이제 고집을 해서 지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덕분에 말하자면 돌아가신 아버지도 좀 해방이 되셨을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해방이 됐다는 그런 맥락입니다만 이 소설을 통해서 아버지도 해방이 되셨다면은 그에 못지않게 작가 자신도 이 소설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의 해방일지처럼 작가 자신도 좀 해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쓰시고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고 나서 또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좀 약간 그런 해방감 같은 것, 자유로움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자신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 빨치산의 딸이었다는 것이
의외로 제 삶에 미친 영향이 크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뭐 이를테면 이게 제가 엄살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은 무슨 바깥으로 세상으로 내려온 이후에 어떤 순간도 산에서보다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타령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좀 춥다 그러면 야 눈만 덮어도 따시다. 막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밥 먹자 이거를 어이 지름 먹세 그랬거든요. 기름 먹자고. 그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산에서 정말로 못 먹어가지고 보급투쟁을 가다가 마지막 기운을 마지막 걸음에 쓰고 쓰러지셨대요. 혼절을 하셨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지들이 계란을 하나 가져와서 입에다가 계란을 넣어줬는데 그 계란이 위에 닿는 순간 눈이 떠지더래요. 그날 이후에 우리 아버지에게 먹는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가듯이 휘발유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름 묵세 이랬거든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뭐 제가 반찬 투정하기도 되게 그랬었고요. 뭐 어디가 아파도 뭐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가 총을 맞아서 이렇게 뇌가 딱 두 조각이 났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이게 하필이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근데 뭐 소독약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흙 묻은 뇌를 그냥 그대로 넣고 꼬맸다는 거예요. 바느질 실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모르겠다고 소독도 안 하고 이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뇌 기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멀쩡하게 살아났대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총 맞아 죽었대요. 심장에.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 앞에서 열이 좀 나요.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나중에 깨달았고 나는 왜 이렇게 웬만하면 잘 참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내 부모가 이렇게 키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불평불만을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낙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들은 운 좋게 살아난 사람들이고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자기는 복을 명으로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뭐라도 할 수 있는 몸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말도 하신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아버지의 빨치산 전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제 삶 전반, 제 사고 방식, 습관 뭐 이런 것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것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꽤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쓸 수 있었는데 쓰면서 해방된 건 아니고 해방이 된 상태여서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건 해방이라기보다 우리 아버지 너무 추앙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듯 뭐 이런 과한데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좋은 시골 노인네 이웃이었을 뿐인데 너무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독자들이 워낙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명도 받고 자신의 삶 또 사회 전체도 돌아보고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이제 어떤 계기로 어떤 기회가 됐든 간에 작가한테 이렇게 피드백으로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시는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혹시 그런 반응 중에서 독자들 반응 중에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제일 인상적인 반응은 빨치산이 지리산 옆에 있는 산인 줄. 이거 제일 웃겼어요. 빵 터져가지고 제가 20대 여성이었거든요. 진짜 모르는구나. 정말 해방된 분이네요. 네. 그거 진짜 재밌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아버지는 80년대 유명한 학생 운동권이었다고 한다. 진보는 개뿔 맨날 술이나 처먹고 댕기면서
아니 따님이 정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만 처먹으면 들어와가지고 뽀뽀하자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가 중학교 어느 날인가 한번 성질을 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버지랑 굉장히 서먹서먹해졌는데 그런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만의 사정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을 보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약간 뿌듯하기도 했고요. 엊그저께는 어제 통영에 갔는데 한 20대 초반 여성이 이 책을 읽고 아버지랑 화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운동을 했던 아버지였던 모양이죠.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냥 한마디만 해서 사인하면서 그렇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 말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 20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동안 20대들을 싫어했거든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강의도 이제 재미가 없다.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모르는 대신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세대랑은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운동권이었는데 뭐 이런 친구들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이 친구들의 부모가 지금 20, 30대의 부모가 7, 80년대 운동권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열려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가 꼰대네 어쩌네 해도 그 독재 시대를 견뎌오면 왔던 운동권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7080 이런 분들이 되게 이렇게 막 요즘에 기도 주고 꼰대라고 자꾸 밀려나고 한 일은 다 부정당하고 뭐 막 이러고 있어서 힘이 없다가 나는 이 젊은 세대의 자유 분방함을 만든 것은 7080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20대, 30대 친구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다. 절대로 우리가 했던 일들이 물어 돌아가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의 주제가 그 아버지 말씀 그 한마디 그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긋고 고개 끄덕이고 그러셨을 텐데 그 말씀에 이제 맞서는 것이 딸의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맞서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맞고 아버지를 이제 서서히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장례식 사흘 풍경인데 이제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신 건지 어떠셨는지요? 근데 이 말은 생각해 보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누구나 몇 번씩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젊은 세대의 말이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연애하다 깨지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러는 거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사실은 자기 자신의 한계도 깨달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옛날에는 살찐 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노력하면 빼야지. 그걸 왜 못 빼나 이랬거든요. 1kg를 못 빼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꼭 빼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은 먹는 즐거움을 잘 모르는데 먹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먹방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건 뭐 하나 참기 어렵고 그리고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인 거라서 살다 보면 나 역시도 그런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인 게 그렇지 오죽하면 긁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제 아버지의 18번이 아니라 제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만 우리 엄마도 잘하셨고요. 근데 주변 연세 있으신 분들 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정말 그 오랜만에 내신 첫 장편이었고
첫 장편의 여운이 아직 뭐 다 가시지도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요즘 굉장히 그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 걸 곳곳에서 이제 강연 요청이 쇄도해서 아마 다음 작품 뭐 준비하거나 쓰거나 이럴 여유가 아직은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더구나 이렇게 첫 장편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다음 작품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도 좀 이미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음 작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잠깐 귀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4편쯤을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어떤 걸 먼저 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떠가지고 다음 작품이 되게 걱정되고 뭐 이랬었는데요. 제 뭐 지인이 한 분이 현명한 답을 알려주셔가지고 야, 싸이가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왜 떴는지를 모른단다. 싸이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데 강남 스타일 이후로 계속 망하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떴나 싶어서 이렇게 해보면 망하고 저것 때문에 떴나 싶어서 저렇게 해보면 망하고 있대요. 아마 네가 쓰던 대로 써라. 그딴 거 따지지 말고 그 말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사실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은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좋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평생 나눠서 와야 될 복이 뭐 한 2년 만에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이렇게 좋기만 할 리는 없다. 조만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 세뇌를 하고 있는데 글을 쓰다 실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대로 글을 계속 쓰는 게 제 목표고요. 그 4가지 중에 뭘 먼저 쓸지는 아마 가장 구체화된 것을 그냥 뭐가 됐든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어떤 이야기는 이 소설과 비슷한 톤이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전혀 저라고 상상할 수 없는 빨치산의 딸로부터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뭐 어느 걸 먼저 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동안 하신 인터뷰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대하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근데 이제 사실 뭐 대하 소설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과거형으로 80년대 뭐 길어봐야 90년대 정도까지. 지금은 대하 소설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와도 과연 독자들이 얼마나 예전만큼 읽어줄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독자들의 호흡이 뭐 짧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장르로서 시효가 좀 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대하 소설을 생각하시는 그 배경이랄까 이유는 뭘까? 그게 뭘까 이제 아까도 이제 젊은 독자들 예전과 뭐 다르고 이데올로기 이념적 중압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이 대하 소설을 시도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 장르적으로는 요즘 애들 긴 소설도 잘 읽습니다. 장르 소설은요. SF나 환타지나. 네. 그게 이제 역사물로서의 그 대하 소설이 잘 나오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안 읽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재미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옛날에는 한동안은 이 소설계의 그 가벼워진 이런 대세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언제까지 세상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는 대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대하 소설을 쓰고 싶다고 얘기한 건 한 2가지 차원에서인데요. 어쨌건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총체적으로 다룬 소설이 한 편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을 민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는데도 사실은 그 전쟁을 제대로 밝혀낸 소설이 없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는 그 이데올로기 투쟁이 너무나 전면적이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제대로 다룬 소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대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근대에 이를테면 뭐 친일의 문제, 뭐 반일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반공의 시대, 뭐 사회주의의 시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후발주자로서 일본에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혹은 미국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식당했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장 속도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양식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를 한번 그려내 보면 그게 아마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 준비는 지금 하되 당장 쓸 생각은 없고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것을 살아있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소설은 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아마도 이 아버지 해방 일지에 못지않은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작가의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납니다만 이 소설가의 자의식이 어떤 승한 이런 소설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작가들이 현실에 좀 더 밀착한 소설을 작품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가가 생각하시는 어떤 문학관, 소설관을 밝히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에 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문학의 시대가 문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들은 지 한 30년째인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시대가 끝나간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매체의 등장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아까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라서 뭐 소설이라는 장르가 무한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이야기,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창조라는 것도 인간의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먹고 자고 만나고 사랑하고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는 자의식이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진지한 문학이 잘 안 읽히는 이유는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이 심할 때는 예술 영화 안 보고 싶습니다. 다이하드 이런 거 너무 오래된 거긴 합니다. 틀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자본주의의 그 신자유주의로 접어들면서 스트레스가 훨씬 더 그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가 아닌 대로. 근데 문학이 그렇게 지금 여기가 아닌 대로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소설보다 더 치열하게 현실을 고민하고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이랄지 미생이랄지 소설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생긴 배우가 등장하면 좀 어려워도 참아줘요. 근데 소설은 잘생긴 애가 나올 수도 없고 상상하면 되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는 딱히 문학관 이런 거 없는데요.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창작의 고뇌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고뇌 없는 인생 있나요? 다 고뇌가 있고요. 창작의 고통은 그 생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맨날 웃으면서 덧붙여요. 출퇴근의 고통도 모르는 것들이 소설을 논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삶에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정도의 그냥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한국 근대문학관이잖아요. 우리 한국 문학의 초창기의 그 작가 작품들을 이제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이제 연구, 기획,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인데 정재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에서 문창과에서 뭐 배운 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그 개인적으로 이제 사숙하고 좋아했던 작가들이 누군지 어떤 점을 좋아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 이문구 선생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뭐 그 문장도 아름답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낸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하고요. 뭐 입체적으로 그려낸 작가이고 모든 사람에게서 제각각의 아름다움을 간파해내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설의 인물들이
이문구 선생의 인물들 같기를 선생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전혀 뜻밖의 박상룡도 되게 좋아합니다. 박상룡의 문장과 관념 소설가지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 깊은 사유도 좋고 그 표현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관촌숲이라고 죽음의 한영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는 그냥 아무 때나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들쳐서 읽으면 소설 쓰기 싫고 막 이럴 때 갑자기 막 창작 욕구가 치솟게 해주는 작품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이제 과 선배시네요. 예.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서울대인 줄. 예, 지금까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알찬 말씀을 해주신 정지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긴 게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은 한두 개 정도만 받아서 소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 마이크를 반갑습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었는데 작가님께서 그 두 분의 부모님 때문에 고초를 겪으신 거에 대해서 이 작품이나 전작이었던 빨치산의 딸에서 충분히 공감이 갔고요. 특히 제가 그 빨치산의 딸에서 프롤로그 부분에 가난이라는 굴레는 빨갱이라는 낙인보다 더 무서웠다. 그 구절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아니면 연자제 혹은 사회안전법까지도 가족이라는 굴레 혹은 작가님의 개인사에 전적으로 들여왔을 텐데 그걸 이겨내시고 이렇게 좋은 작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 산 속에서 생활하실 때 사실은 그 빨치산의 삶이라는 게 우리 현대사에서 남북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배제된 존재가 돼버렸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 소외랄까 느낌 같은 거 말씀해 주신 적은 없으신지 들으신 게 있으시면 잠시라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조국을 위해서 다 죽으려고 했다. 누가 버리고 버림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다 목숨을 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 아버지는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모두 까기를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북한 사회도 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김일성이 잘못한 거다. 휴전협정으로 충분히 빨치산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거절한 것은 남로당과의 노선 투쟁 때문이었고 권력 투쟁 때문이었고 어차피 올라오면 전부 다 남로당이니 숙청해야 될 대상들인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우리 아버지는 오판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건 그 전쟁의 마지막에 빨치산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김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우리들은 그런 거 가지고 기죽지 않았다. 우리는 엄마랑 똑같으셨어요. 어쨌든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했고 이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동지들이 죽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는 조금 빨리 가는 것이고 나는 좀 있다가 갈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거나 우리를 버렸다거나 이런 한탄을 하시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우리 정지하 작가님의 오늘 이 책담회를 통해서 작가 정신을 엿볼 수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또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는 가장 가벼운 질문인데 아버지가 간단한 질문이니까요. 아버지가 빨갱이인 줄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알았다면 그때의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그것이 젊은 날에 또 학생 운동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대한 것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은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빨치산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또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해방일지가 아닌 이후의 세대들과 하회에 대한 것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켜 갈 수 있는지. 일단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됐는데요. 뭐 그것은 세계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나로부터 다른 박질을 쳐서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선택하면 매국노가 되고, 국가를 선택하면 불효자가 되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기로에서 조금 괴로워했었고요. 근데 뭐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사실은 그것을 학생 운동과도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동권 선배들이 딱 꼬셔서 맨 처음에 주는 책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입니다. 근데 그 책 한 권 읽고 나니까 그냥 우리 역사가 이해가 되어서 내 부모의 삶이란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잠깐 제가 감히 무슨 화해 이런 거를 제가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를 사실은 한 인간으로 되게 존경하는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적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내부가 스스로 먼저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고쳐 나가지 않으면 그 조직은 썩은 조직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 빨치산 빨갱이 사회주의의 역사와 진보를 분리하지 않으면 공격당하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이 진보 진영에서도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진보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도 아직 사실은 저는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화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위장자수를 했고 전향서에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비전향 장기수들하고 어울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와요. 어쨌건 스스로가 부끄럽거나 뭐가 다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수 분들이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전향한 주제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 사상의 순결을 너희 혼자 감옥에서 지키면 뭐하냐, 바깥에 나와서 뭐라도 하나 더 해야지, 너희들끼리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세상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외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같이 어울렸고, 그럼 그분들이 틀린 말 하면 우리 아버지 또 바로 시비 겁니다. 뭐 시비라기보다는 니네들 이 말은 옳지 않잖아. 저는 그 화해라는 것이 사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토대 위에서 정직하게 서로에게 얘기하면 저는 거기서부터 견디는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같이 살면서 그건 안 오라, 니 왜 그러냐 라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하고 가끔 말씨름도 하고 뭐 그러다가 서로 또 화합이 끝까지 안 되면 내일 또 만나서 또 싸우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이렇게 솔직하고 또 진지하고 동시에 또 재미있게 여러 말씀을 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밝히신
앞으로의 다음 작품들 계획을 포함해서 정지아 작가님의 그 진로, 앞으로의 그 행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박수로 오늘 행사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